그러니까 단순히 물가 상승률이 지금 높다라는 거를 떠나서 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그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그리고 요즘에 슬슬 이제 불거졌던 이슈여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제 메인 화면에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뭔가 다가온다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메인으로 좀 깔아봤는데, 이거를 뭐 다 얘기하고 끝낼 수가 있을지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오늘 좀 메인 주제인 스태그플레이션부터 가자면, 일단 이 메인에 깔려있는 이 차트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차트가 뭐냐면 이게 그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해서 쉽게 표현하자면은 얼마나 그 전망치보다 더 상회했는가 하회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물가를 3% 정도, 작년보다 물가 상승률을 한 3%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이게 전망치였는데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4%가 뜬다면 1%만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그 지수에서는 이게 정확히 3%로 나왔다면 전망치와 이게 일치하는 거니까 0으로 표시되고, 이것보다 더 높다면 이거 차트가 위로 올라가고, 이것보다 낮다면 이제 차트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물가를 기준으로 물가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봤을 때 물가가 이렇게 이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는 전망치보다 항상 이렇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실제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저걸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 빨간색 선이 물가에 대한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이고, 이 회색깔 선이 경제성장률에 대한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2020년을 좀 넘어간 추세부터는 이 경제성장에 대한 거는 전망치보다 좀 더 안 좋은 결과를 계속 내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그거를 하회하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우리가 전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물가를 보면 이 빨간색 선이 물가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계속 점점 더 가파른 속도로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되게 추세성을 띠고 있어서 상당히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물가 상승률이 지금 높다라는 거를 떠나서 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그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냐,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지금 가속도가 얼마냐를 좀 측정하는 그런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은 아래로 꽂히는데, 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속도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눈앞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번에 약간 메인 배경을 이렇게 깔아보았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또 부분이, 다음을 보여드릴 건 이 차트인데, 이게 인풋 코스트랑 셀링 프라이스를 둘 다 보여준 건데요. 인풋 프라이스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면 우리가 짜장면 하나를 만든다고 쳤을 때 짜장면에 원재료들이 있겠죠. 밀가루라던가 뭐 짜장 소스라던가 이런 것이나, 그러니까 그런 비용, 원재료 비용이나 혹은 뭐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최근엔 진짜 인건비도 정말 많이 오르고 있고 원자재들의 가격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어떤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아웃풋 프라이스는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짜장면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짜장면 가격이고, 이거는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면은 원가가 올랐다 그래서 짜장면 가격을 바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원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를 보고, 이제 원가가 이거 짜장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 매출이 너무 큰 부담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기업들이나 그런 소상공인들도 뭐 이렇게 짜장면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원가가 그 비용이 상승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가팔라요. 그래서 이 괴리가, 비용이 이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지금 그 제품 가격은 이거밖에 못 올라와서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합니다.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앞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다는 기업들이. 그래서 실제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5% 막 이렇게 잡혀서 5.4% 정도로 잡혀 있죠. 근데 물가 지수에 아직
잡히지 않은 것들도 많을 뿐더러 사실 이런 부분들은 미래에 그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잠재 요소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물가 상승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코 일시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우려인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요즘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좀 쉽지 않은 이야기긴 해요. 이게 기축통화국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기축통화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기가 힘들어요. 기축통화국은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은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두 번째는 디플레이션. 이 두 가지만의 리스크를 갖습니다. 왜냐? 스태그플레이션은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는 떨어지는 이 불가항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사실 물가가 오르는데 성장이 안 나온다고 해서 금리를 치고 올리면 이 디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를 친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이거 엄청 무섭다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경제에 엄청난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엄청난 재앙은 맞는데 이게 해결이 가능한 거냐 안 되는 거냐로 따졌을 때 사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이거에 관한 논문도 있고 노벨상 수상자도 이런 관련으로 논문을 쓴 것도 되게 많은데, 결론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면 사실 금리를 강하게 올리고 정부가 긴축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만 보여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결국에 다 해결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던 모든 그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그냥 결국에 마지막엔 이 두 개로 갔을 때 그냥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종결이 왔거든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해결책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다. 다만 미국 같은 국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못 오는 이유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도 돈이라는 건 이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은 이거를 수출할 수가 있어요. 돈을 해외로 수출을 하면 됩니다. 이게 내수에서 안 돌고 미국에 있는 돈을 밖으로 뿌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 안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 돈이 이 미국 안으로 다 같이 들어올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데, 사실상 이 화폐 시스템이라는 건 이 기본이 되는 화폐가 있고 쩌리들이 있어요. 이 쩌리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이 중앙에. 그래서 이 화폐 시스템에서 얘가 기축통화고 나머지가 이제 다른 이제 통화들인 거예요. 원화라던가 뭐 위안화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축통화가 무너진다는 건 사실 이 모든 통화들이 이미 다 제 역할을 못할 정도의 수준이 왔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무너지는 거라서, 뭐 이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던 국가들 중에 사실상 패권 국가 중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던 국가는 저는 못 봤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이유가 어쨌든 기축통화가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얘가 제일 마지막에 죽는 놈이라서,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만약에 라고 정말 가정을 한다면, 미국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돈을 찍으면 이 돈을 해외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미국 안에서 그 물가를 해외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돈을 밖으로 뿌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밖으로 뿌린다는 건 또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있죠. 여기 이렇게 한국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반도체를 미국이 돈을 찍어서 줍니다. 돈을 주고 그 다음에 한국은 여기다 이제 반도체를 주겠죠. 반도체. 그러면 미국 안에는 재화가 쌓이고 그 다음에 해외로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니까 미국은 재정 적자를 일으키면 뭐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기 이전에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수출을 해서 이런 해외에 있는 국가, 특히 신흥국들의 먼저 엄청난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얘들은 물건을 미국에 갖다 주고 돈이 쌓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보면은 제가 칼럼을 썼던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썼었던 건데,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뭐 달러 그 가치가 좀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 통화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신흥국이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오히려 신흥국이 먼저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8.99%고 중앙은행 목표치가 3.75%인데 그거에 거의 뭐 2점 몇 배에 해당하는 지금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기준금리는 지금 엄청 올려서 5.2%인데 아직도 물가 상승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기준금리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루과이도 7.3%, 그다음에 멕시코 5.81%, 얘도 목표치가 3%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칠레도 4.5%, 얘는 1.5배. 그러니까 이렇게 신흥국들에서 먼저 이렇게 엄청난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미국이 그렇게 많은 돈을 찍더라도 그 돈을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를 벌이니까 당연히 해외에서 먼저 이런 엄청난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나 같은 국가를 보면은 가나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9%입니다. 가나도. 그래서 이렇게 달러 강세를 이렇게 만들면서, 사실 달러 강세를 만든다는 건 이제 신흥국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을 주게 되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기 이전에 먼저 신흥국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